자, 그림같이 수정이랑 영호 같은 우주선 지석에 대해서 0.8C, 0.5C. 그래서 고유 길이는 같고, 자, 고유 길이. 자, 일단 고유 길이는 같고, 자, 고유 길이는 같고. 근데 이제 고유 길이가 같다는 거는 지석이가 본 물체 길이가 고유 길이예요? 아니군요. 미안, 잘못 얘기했어. 수정이랑 영희 같은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같다. 고유 길이는 정지한 사람이 정지한 물체의 길이를 잰 거라서 이제 수정이가 측정한 수정이의 우주선 길이가 L이고 영호가 측정한 영호 우주선의 길이가 L인데 그래서 지석이가 봤을 때는 우주선 길이가 짧아 보여요. 우주선 길이가 짧아 보여요. 왜냐면 짧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길이 수축은 속력이 빠를수록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정이가 탄 우주선이 영호가 탄 우주선 길이보다 일단 짧습니다. 그 다음에 지석이에 대해 정지해 있는 물체의 고유 길이가 이제 L인데 문제는 이거는 지석이가 잰 거고 조심할 거는 지금 이 물체 길이는 지석이가 잰 게 고유 길인데 문제는 이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영호가 본 거는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이는 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 길이가 짧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길다? 수정이가 잰 거는 고유 길이로 똑같습니다. 뚱뚱. 수정이가 잰 거가 이제 더 길고 이거는 이제 지석이가 잰 거랑 똑같은데 요거는 L이야.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관성되면 물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유 길이는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잰 물체의 길이다. 그래서 영호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보다 짧다. 고치고 그 다음에 수정이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L이야. 그 다음에 지석이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다 짧아 보이긴 하는데 수정이가 빨라서 수정이가 탄 게 더 짧아 보여. 답이 2번. 자, 우주선의 지구에 대해서 X방향으로 속력 V로 간 거고 광속에 가까운 걸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주선의 길이는 누가 잰 게 고유 길이야? 우주선에서 측정한 게 고유 길이니까 관찰차가 보면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번은 그냥 짧아 보인다 쓰시면 되죠. 짧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X방향, 그래서 지금 관찰자가 본 길이 수축에 의해서 관찰자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 그렇게 되고 그럼 V보다 크면 더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속도가 V보다 클 때 Y방향,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 변화는 일어나지 얘는 이제 길이가 원래 길이로 보이겠지. 그래서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주선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길이 수축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관찰자인 A에 대해서 양성자가 0.9C로 P를 지나서 Q를 통과한다.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일단 체크. 여기서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P점, Q점은 정지해 있는 사람이 정지해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A가 잰 게 고유 길이야. 그래서 PQ 간 거리는 지금 이제 A가 잰 게 고유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잰 거는 더 짧아져요. 왜냐하면 B 입장에서는 PQ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A에 대해서 양성자와 같은 속도 0.9C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양성자의 질량은 m제곱인데 조심하실 거는 체크해. 얘네들이는 속도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관성계야.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양성자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지할 때 질량이 m제로면 여기서 이제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양성자의 질량은 m제로가 되는데 얘는 얘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정지할 때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면 정지 질량이 이제 m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P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T라고 나왔거든? 그러면은 지구는 B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PQ 이제 이동한 시간이 B가 측정한 게 T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속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거리가 길면 이동 시간이 길어. 그래서 A가 측정한 거 T'이라고 하면 얘가 더 길다. 그러니까 A가 측정했을 때 B가 PQ 사이 이동하는 시간은 더 길다.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자, L은 0.9ct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지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가 지금 D가 봤을 때 이동 시간이 T란 말이에요. 근데 속력이 0.9c이기 때문에 요 이동한 거리는 0.9ct입니다. 근데 지금 요 길이는 L이란 말이에요. 고유 길이가 L이니까. 그래서 L이 0.9ct보다 큰 거는 맞고요.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양성자이지, A가 봤을 때는 양성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고쳐. M0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양성자랑 본인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질량은 정지 질량을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전체 뮤온의 운동의 정지 좌표가 때 오늘 뮤온과 같이 있는 좌표에서 본 거다. 뮤온의 수명은 매우 짧아. 지표 어쨌든 지표면에 일단은 지표면에서 봤을 때 얘는 정지해 있고 뮤온은 움직이니까 결국은 뭐가 일어나게? 시간 지연이 일어나지. 시간 지연에 의해서 뮤온의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뮤온이 빛의 속력에 거의 가깝게 움직이면 뮤온의 수명이 거의 빛의 속력에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가 정지해 있고 지표면에 접근해서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정지해 있고 이제 어쨌든 공간사의 거리가 길이가 되는 거는데, 어쨌든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이제 지표면과의 거리가 엄청 짧아진다. 그래서 거리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나좌표계 입장에서 이제 보이게 된다. 그래서 1번이랑 2번. 1번 답 끝, 2번 답 끝이야. 가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시간지연. 그 다음에 뮤온 입장에서는 공간이 접근해 오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길이 수축에 의해서 이제 거리가 0에 수렴해진다. 됐니? 됐니? 1번 가을 좌표에서 입장에서 소수하는 뮤온이 움직이잖아. 가 좌표계는 정지한 좌표계잖아.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좌표계를 보면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시간 간격이 어때야 돼? 길어지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기는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질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 반응할 때 항상 세 가지 조심해야 돼. 첫 번째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수는 안 바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안 바뀐다. 전하량은 안 바뀐다. 근데 세 번째는 질량이 줄었어. 그만큼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질량은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반응 전 질량이 핵반응 후 질량의 합보다 항상 큰데, 문제는 이 질량 결손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반응에서는 에너지가 11.3메가 전자볼트 생겼고 나에서는 12.9메가 전자볼트 생겼다. 그럼 나에서 질량 결손이 더 크다는 얘기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 잠깐 보시. 가는 이제 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지금 여기서 가에서 지금 전하량이 요거 양성자수가 전하량이니까 2, 9, 6이란 질량수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전화량이 제로고 질량수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량수가 보존되려면 얘는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량은 2여야 되니까 얘는 누구여야 돼? X는 헬륨이야. 그래서 X는 헬륨. 그래서 X는 헬륨. 2번이고 4번이. 그러면 지금 가에서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핵융합이에요. 네. 그래서 가는 핵융합. 그래서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합쳐져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되는 핵 받고 그 다음에 X의 원자번호 2의 질량수는 4, 중성자수 2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에서도 그냥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얘네 질량수 합해서 6이고 양성자수 합해서 4란 말이야. 근데 지금 수소가 2개 생겼기 때문에 양성자수 둘, 질량수 둘. 그럼 남는 게 2, 4지. 역시 모일 수밖에 없어. 헬륨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기억이랑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 M1-M2 그 다음에 M3-M4 그러면은 지금 가에서 질량결수는 어떻게 되느냐 가에서 이제 질량결수는 그 반핵반응적 원자핵 질량에서 핵반응 후 원자핵 질량 뺀 거니까 지금 저기서 지금 수소 3가 3중 수소가 2개지 3중 질량이 M1이니까 2M1에서 빼기 그 X 질량 빼고 그 다음에 중성자수 2개 뺀 거니까 2M2가 돼. 요게 가에서 질량결손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의 질량결손은 지금 헬륨 3지. 헬륨 3 지금 핵반응적 질량의 합이 M3 곱하기 2. 그 다음에 핵반응 후 질량의 합이 X에서 얼마 뺀 거야? 수소가 M4지. 그래서 수소 원자핵 질량 뺀 거. 요렇게가 질량결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질량결손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M1-X-2M2가 더 작아요. 2M3-X-2M4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2로 다 나누면 얼마나 나와? M1-M2가 M3-M4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부등호가 틀렸어요. 질량결손은 핵반응전 질량에서 핵반응 후 질량 뺀 거예요. 근데 에너지, 이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질량이 줄어든 만큼 발생 에너지 크다. 여기도 일단, 자, A랑 B가 우주선을 향해 가고 있다. 정지해 있는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자, 행성까지의 거리는 6광년. 자, 지금 여기서 체크해라. 항상 이거보다 체크해야 돼. 관찰자 B는 정지해 있고 지구랑 행성 사이 행성도 정지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찰자 B가 측정한 6광년은 무슨 길이가 돼? 얘는 고유길이야. 고유길이. 그러면 관찰자 A가 봤을 때는 거리가 몇 광년보다 짧다? 6광년보다 짧아. 얘는 거리가 6광년보다 짧아. 그러면 우주선이 지금 0.6시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력으로 1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관찰자 B가 봤을 때 우주선 속력이 0.6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 10년이 돼야 되는 거야. 여행 시간이 이제 10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B가 봤었을 때는 자기는 그대로 있고 지구랑 행성이 6광년보다 더 짧은 간격인데 어쨌든 0.6시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지금 쟤네들 이동 시간이 몇 년보다 짧다? 10년보다 짧아. 조심할 건 이게 고유 시간이야. 됐어? 무조건 저 고유 시간. 준서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고유 시간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B가 측정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 그래서 기억에 B가 이제 측정할 때 상대방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걸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A를 향해서 거기 줄쳐. 자신의 좌표계의 시간의 기준을 1년마다 BC로 보낸대. 그렇죠? 자신의 좌표계 시간을 1년마다 BC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B의 1년인 거야. 그러면 A가 본 B의 1년은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B가 본 B는 1년이에요. 근데 A가 본 B의 시간은 1년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더 어떻게 되겠어? 수신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 하겠지.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측정할 때 A가 측정할 때는 지금 이 간격이 6학년보다 짧은데 속력은 0.6C로 똑같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0년보다 적게 걸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여기는 진짜 여기는 풀어야지 조금 익숙해져. 안 풀면 안 보이거든? 자, 여기도 똑같아. DC가 탄 우주선이 각각 0.6C V의 속력으로 가는데요. 일단 거기 세 번째 줄 줄치십시오. 고유 길이는 똑같습니다. 고유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 B가 잰 B의 우주선 길이랑 C가 잰 우주선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A가 관찰할 때 줄쳐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래. 자, A가 측정할 때는 B랑 C의 시간이 느려지는데 누구의 시간이 더 많이 느려진 거야? C. 그러면 C가 더 어떻단 얘기야? 빠르단 얘기지? 시간지연은 속력이 크면 클수록 더 느리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봤을 때 B보다 C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말인즉슨 B의 속력은 0.6C고 C의 속력은 V인데 얘가 더 뭐하다? 크다는 거야. 시간지연은 속력이 빠를수록 어떻다? 이제 크게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우주선 길이는 어떻게 될까? A가 봤을 때는 우주선 길이가 이제 짧아 보일 텐데 길이 수축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빠를수록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짧아져야 돼. 됐어? 얘가 더 많이 짧아져야 돼. 그래서 LB가 LC보다 길어. 됐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기억 보기 보시면 BV는 0.6C보다 작은 거는 틀렸고 A가 관찰해서 B 같은 우주선의 길이가 긴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보는 상황이야. 지금 어디 보자. 좋아. 자, 지금 마지막 거. 자, 광원 A가 봤을 때 자,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 A가 봤을 때 P점이랑 Q점이 어디로 이동하는 상황? 얘가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됐니? 근데 문제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이야? 광원에서 나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됐어? 동시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은 지금 여기서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사이의 간격은 뭐하고? 길고요. 여기에서의 간격은 뭐하거든요? 간격은 짧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문제는 C가 볼 때는 거꾸로 가요. C가 볼 때는 C가 누구보다 빨라? C가 B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B 우주선이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지. 그러면 빛이 방출되는 건 똑같은데 얘 입장에서는 P는 왼쪽으로 가고 P는 오른쪽으로 가고 Q도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디에 빨리 도달할 수밖에 없어? P에 빨리 도달할 수밖에 없지. 간격도 짧은데 심지어 도착 지점까지 빛에 접근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고쳐. P에 먼저 도달하는 거야. 이해 갔니? 준영이 조금 감 잡았어? 여기는 근데 풀면서 감 잡아야 돼. 풀면서 감 잡아야 돼.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도 뭐가 있는 상황?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m제로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지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요거는 m제로 c제곱.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어떤 V의 속도로 운동을 해.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무슨 질량이라고 하는데 얘가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m이라고 하면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해서
요거는 MC 제곱인데 이거는 정지 에너지와 뭐의 합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합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ABC를 보세요. ABC가 정지 에너지가 1대 2대 3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에너지는 그냥 거기다 비례속력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지 질량의 비는 그대로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대 3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지금 자, 그럼 운동할 때의 질량은 상대론적 에너지를 보면 돼. 그래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MC 제곱이고 요게 지금 상대론적. 그러면 지금 운동할 때의 질량은 누가 누구보다 커? B가 A보다 크지? 몇 배 커야 돼 그냥?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 이렇게 가진다며. 그러면 지금 저기서 총 에너지가 얼마야? 총 에너지잖아. 총 에너지가 1대 3대 5잖아. 그치? 1대 3대 5잖아. 그러면은 질량이 B가 A의 몇 배가 그냥 계산하면 돼. 그냥 3배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3배. 니은 고칩시오. 그 1대 2대 3대 5지? 됐어? 2대 3대 5지. 그 다음에, 거기가 됐나?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컨디션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보충해달라고 하지. 문자 보내고. 그건 아니야? 그러면 질문 이따 끝나고 받아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C의 속력인데, 이거는 C의 속력은 누구냐? 진호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진호네 학교만 나오고 딴 학교는 안 나올 거거든요? 파이팅.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상대론적인, 여기서 질량이 식이 있어. 여기서 질량이 M은 M제로 나누기 1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렇게 되거든? 됐나? 그러면 얘를 지금 얘를 질량을 3M제로 얘를 3M이라고 치면 얘는 질량이 몇 M인 거야? 얘는 질량이 5M인 거지. 그거 이해 가니? M제로 C제곱, MC제곱.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게 M분의 M제곱인데 얘가 몇 분의 몇이란 말이에요? 5분의 3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5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얘가 25분의 9가 나오지. 그러면은 지금 얼마냐? V제곱 나누기 C제곱 하면 25분의 얼마가 돼? 25분의 16 나오지? 됐어. 그럼 V제곱은 얼마 나오면 돼? V는 얼마 나오면 돼? V는 5, 25, 5분의 4C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얼마? 0.8C. 진호는 이거 계산할 수 있었대. 니네는 내. 딴 학교는 안 내. 딴 학교는 이제 이런 건 안 내. 오케이? 그래서 상대성 인호는 요렇게. 오늘 여기는 테스트 살짝 보긴 봐야겠다. 이 남자는 자고 있나? 됐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요. 한 문제 도장 깨기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연력하기, 법칙하기.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안 하시는 분들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온도와 이제 열부터 다시 들어가는데 연력학 법칙은 이제 열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고 일단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바꾸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먼저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건 물체의 차고 이제 뜨거운 정도를 이제 온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숫자 혹은 수치로 표현한 거를 온도라고 하고 이제 섭씨 온도 있고 절대 온도 있고 화씨 온도 있는데 화씨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섭씨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절대 온도는 꽤 중요하죠. 그래서 살짝 섭씨 온도부터 먼저 하면 섭씨 온도는 우리가 이제 단위를
도씨로 이제 쓰고 기준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의 어는 점이랑 이제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얘를 0, 그 다음에 이 친구를 100으로 잡아서 이제 100등분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의 시작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로 되돌아가시면 온도를 쭉 낮추다 봤을 때 그 기체가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였던 거야. 그거를 몇으로 아예 정해버린 거게. 0으로 정해버린 거다. 그래서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서 일단 켈빈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했었을 때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제 물의 어는 점은 273켈빈, 끓는 점은 373켈빈으로 몇 등분인 건 똑같음? 100등분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뭐를 바꿀 수, 일단 단위 전환할 수 있어야 돼. 단위 전환.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절대온도 계산하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절대온도 계산하고 싶으시면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 하십시오? 273 더 하시면 돼요. 오케이? 273.15긴 한데 273. 그래서 항상 절대 온도로 바꾸는 습관을 조금 들이면 좋아. 그러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절대 온도는 결국은 이제 절대 온도의 정의는 어쨌든 이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운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자 운동의 이제 활발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걸 절대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0켈빈이야 라고 하면 이 말인즉슨 뭐를 하지 않는다. 분자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요게 이제 섭씨 온도로 바꾸면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뜻이니 분자의 속력이 크다는 뜻이랑 동의어겠지. 그럼 분자의 속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뭐가 크다는 뜻이게?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식이 갔나? 그래서 진호는 식 외워야 돼. 미안하다. 콕 집어서 너는 외워야 돼. 라는 거를. 아니요? 2분의 3 KT인데요? 이건 한 개니까. 한 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NKT가 라지 R이야? 라지 N이야? 스몰 N이야? 그래서 그 기체분, 특히 이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그렇게 막 엄청 활발한 건 이게 보통 기체 분자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이제 무슨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얘가 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식으로 썼을 때는 2분의 3 KT라고 쓰고요. 여기서 K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T가 뭐라는 게 핵심이요? T가 뭐라는 게 핵심이요? 절대 온도라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뭐와 똑같냐면 2분의 1 mv제곱이랑 같은데 여기까지는 됐고 집어치우고 어쨌든 핵심은 결국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하는 거 쟁여놔. 됐어? 일단 쟁여놔. 요거를 쟁여놔야 돼. 요거는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뭐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거. 그래서 결국은 온도가 높다.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절대 온도라고 한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열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온도를 바꾸는 원인이나 상태가 바꾸는 원인인데, 결국은 이제 뜨거운 열을 가진 기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는 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열은 보통 우리가 단위를 쓸 때 칼로리 줄 쓰는데
진우는 이거 환산할 수 있어야 돼. 1칼로리 몇 줄? 4.2줄이요? 4.18 어쩌고저쩌고 줄일까? 아, 진짜 니네 학교 너무 좋다, 진짜. 자, 그래서 칼로리 줄 요렇게도 쓰고, 핵심은 고온의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자운동이 활발하겠죠? 저온의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자운동이 둔하겠죠? 이 친구가 에너지가 많고 이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친구네들을 접촉하게 되면 결국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우리가 요 에너지를 뭐라고 하자? 열이라고 하자고 정의 내린 거야. 거기가 됐어? 그래서 온도차가 나야지만 열이 이동해.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는 온도가 낮아지고 이 친구는 온도가 상승해서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나? 최종적으로는 얘네들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고 한다? 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온도가 같아지고, 참고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이 많을까?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이 많을까? 똑같겠지. 왜냐하면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때가 열평형 상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를 이제 접촉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실 거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지게 돼. 자, 요 같아진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한다?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요때의 온도를 열평형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열평은 이제 온도라고 한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그래프는 그러려니 하고 아시면 되긴 하는데 조심하실 건 요때가 열의 이동이 많겠어? 요때가 많겠어? 요때가 많겠어? 이때는 열의 이동이 많겠지만 이때는 열의 이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일 때는 열의 이동이 없다. 그래서 얘는 분자운동이 둔해지고 활발해지고 얘는 그 운동에너지 줄어들고 운동에 늘어나고 요렇게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열평형 상태.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법칙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연력학체 0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연력학체 0법칙. 그래서 연력학체 0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열평형에 관한 법칙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A와 B가 온도가 같고 B와 C가 온도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뭐와 뭐의 온도도 같겠어? A와 C 온도도 같겠지? 요게 연력학체 0법칙이야. 멋지게 표현하면 A랑 B가 열평형 상태고 B랑 C가 열평형 상태야. 그럼 누구누구도 열평형 상태야. A를 요거를 열평형 상태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열은 반드시 온도 차이가 나야지 이동한다 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온도가 같아져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압력에 관한 건데 압력은 식 쓰십시오. 자, 압력은 누르는 힘이야. 자, 모분의 모르 계산. 네, 괜한 걸 그렇지. 자, 압력은 자,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그래. 다시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 자, 그럼 질문한다. 자, 지금 얘가 A야. 같은 물체. 얘는 B야. 자, 누가 압력이 크겠니? 당연히 오른쪽이 압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찌르는데 상상을 하고 있었어. 송곳의 뒷면으로 찌르냐 앞면으로 찌르냐잖아. 앞면으로 찌르면 이거는 신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신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가 압력이 커요. 그래서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그래서 단위는 나 진짜 용산 진짜 사랑해. 단위는 파스칼이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고요. 파스칼은 되게 대단하신 분인 거 알지? 11살의 나이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한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그렇게 뉴턴 퍼 제곱미터고 다른 사람을 치우고 진호는 알아. 너 1기압 몇 파스칼이야?
아이씨. 너무 싫죠?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야. 그래서 얘는 101300 뉴턴 퍼 제곱미터이니 나중에 큰 그릇 풀 때 다 변환해서 풀도록. 알았지?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거는 용산만 하면 돼. 쓸데없는 학교 같으라고. 자, 그렇게. 그래서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저 압력은 식써놔. 압력은 식써놔. 압력, 거기 어디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냐면, 기체가 하는 일 옆에다가 써두면 좋을 것 같아. 압력은식 외워야 돼. 알지? 압력은식 외워야 돼.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압력을 외워야 돼. (100% 잔다. 자, 잔다에 얼마 걸래? 너의 친구. 나 잔다에 150원 걸래. 500원 걸까? 아프다 잔다. 자, 아파서 잔다. 아프다 잔다. 아파서 잔다. 3번인 거 걸어야겠다. 자, 어쨌든 단위 면적의 수직, 저게 이제 압력. 자, 여기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쟁여는 두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체의 압력인데, 자, 일단 여러분도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기체 분자가 우리한테 계속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 압력은 기체가 분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는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르게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압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체 압력의 첫 번째, 얘는 무슨 방향이다?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체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을 크게 하려면 이거는 개념으로 잡아. 뭐를 많이 해야 돼? 충돌의 횟수가 많으면 압력이 세죠. 자, 충돌 횟수를 많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속으로 생각해도 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압력이 커질까? 정답, 분자수 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지, 부피를 줄여야 돼요. 세 번째, 온도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를 많게 하는 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부피를 작게 하면 아무래도 똑같이 움직여도 많이 부딪힐 거고, 온도를 높게 하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활발하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기체가 압력이 나타나는데, 방향이 무슨 방향인 거 주의하셔라. 모든 방향인 거 주의하셔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거 넘어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비법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기체가 하는 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기체가 하는 일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약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안에다가 실린더예요. 실린더 안에다가 기체를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 기체를 채워 넣고, 여기에 피스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질문할게요. 바깥쪽이 1기압이라면 안쪽은 몇 기압일까? 1기압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바깥쪽의 압력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은 항상 어떤 상황? 같은 상황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요 용기벽, 자, 여기에 면적을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기체 분자가 뿅 하고 충돌하면서 뭐와 뭐가 생겨? 압력이, 힘이, 얘가 이제 충돌하면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이제 작용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압력은 어떻게 쓸 수 있나? 압력은 A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F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바꿔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피스톤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가겠지. 준영아 여기 집중해야 돼. 얘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요 이동한 거리를 델타 X라고 둘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깥쪽의 압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쪽이랑 바깥쪽의 압력이 계속 일정한 게 유지되는 상황.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어차피 했으니까. 자,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F 대신에 얼마 쓸 수 있을까? PA라고 써도 되지. F 대신에 PA. 됐어?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대신에 얼마? 요 델타 X. 얘가 델타 X가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괄호를 요렇게 치려고. 자, 괄호를 저렇게 치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A고 이만큼이 델타 X면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나중 부피에서 무슨 부피 뺀 거? 선 부피를 뺀 거니까 부피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체가 한 일은 결국은 식이 어떻게 되냐? P 델타 V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저거식 체크해. 엄청 중요해. 이 식은 뭐가 일정할 때만 쓸 수 있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P는 압력이고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기 때문에 델타 V는 부피가 아니고 무슨 변화량? 부피 변화량. 그래서 얘는 P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저거는 식 꼭 외우셔야 돼요. 단 압력 일정한 경우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자, 만약에 팽창한다. 자, 여기서 개념 되게 잘 잡아야 되는데 팽창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팽창한다는 거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긴데 부피가 커지는데 누가 열심히 운동해서 부피가 커진 거야? 기체가 열심히 부딪혀서 부피가 커진 거거든? 그래서 팽창하는 경우 이 경우에 일은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팽창한다 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량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럼 부피 변화량이 양수면 일이 얼마가 돼? 일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저기서 팽창하는 거는 기체가 열심히 부딪혀서 필수를 밀어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가 일을 했다?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압축됐어. 압축됐어. 자, 그러면 압축됐다라는 얘기는 나중 부피가 작아졌다는 뜻이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됐어? 그러니까 압축시키려면 밖에서 눌러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축되는 경우에 요 1 계산하면 음수가 되는데 여기서 음수가 된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음수가 말했다? 이거 나중에 할 때는 밖에서 눌러서 제가 압축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체가 뭐를 받았다? 일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단 요식 반드시 외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만 쓸 수 있다? 압력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만 쓸 수 있고 어쨌든 간에 팽창했다, 부피가 커졌다라는 말은 기체가 필수를 민 거고 얘가 줄었다, 밖에서 민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2를 계산했는데 양수야? 그러면 기체가 2를 한 거고 음수야? 그러면 기체가 2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압력이랑 부피 그래프에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태가 요렇게 바뀌는 상태가 돼요. 여기가 P,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V1, V2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2를 계산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여기서 한 일 계산하시려면 P 델타 V라며. 뭐 계산하면 돼? 여기 이 간격이 델타 V인 거고 얘가 P인 거잖아. 뭐 계산하면 돼? 넓이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체크해. 그래서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계산하신 게 1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A가 B가 될 때는 팽창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체가 일을 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고
B에서 A로 간 경우에는 압축된 거라서 이거는 기체가 E를 받은 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압력 부피 그래프 밑에 그거 1인 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만약에 압력 부피 책 있는 대로 할까? 요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V1이고 V2야.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A, B 이렇게 있다잉.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경우 부피가 커졌네. 그럼 이건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기체 입장에서. 부피가 커지려면 기체가 열심히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팽창하면 일을 한 거다. 그러면 압축되려면 일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일 계산해 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됨? 그래프 아래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팽창, 압축 요렇게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너무 자, 그러면 잠깐 칩 하나 더. 하나만 더. 자, 그냥 주자. 이건 책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압력 부피.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B. 자, 이렇게 됐어. 자, 1 했어? 받았어? 고민할 거 뭐가 있어? 부피가 안 변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됐어? 왜냐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부피가 변했다는 얘기는 이동거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1이 없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B에서 C로 가면 1을 했어. 얼만큼 일했어? 여기 넓이야 아래까지 해줘야 돼. BC 상황에서 이 경우에는 아래쪽까지 일한 거야. 이해 갔니? 그러면 C, D 과정에서는 일 안 했어. DA는 일을 이만큼 받았어.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 실제로 한 일은 얼만큼 면적만 계산하면 돼? 그렇지. 사각형 넓이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으로 돌아간 이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순환 과정에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거나 받은 일을 계산해 라고 하면 요 그래프 사이에 뭐 계산하셔?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도 빌드업이 끝나지 않았네. 세상에. 자, 그래서 결국은 기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그거를 뭐라고 하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체 분자가 가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 분자는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운동하니까. 근데 문제는 기체의 입자끼리도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갖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위치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그래? 위치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그래? 위치 에너지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그럼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무슨 에너지도 있다.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이게 기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기체 자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기서 좀 날릴 거예요. 날리려고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를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이상 기체라고 해. 단순하게 하려고 날리는 거야. 이상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형이잖아. 슬프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데 첫 번째, 이상기체는 부피가 없어요. 두 번째, 웃긴 건 입자인데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질량이 없다는 거는 만유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뭐가 없다?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위치에 놔도 에너지 값이 바뀌지 않는다. 자, 무슨 에너지를 날릴 수 있다? 무슨 에너지를 날릴 수 있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다 뭘 날려버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결국은 무슨 에너지에 합이 된다?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해. 운동 에너지의 합.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아까 한 번 했거든? 기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이 절대 운동거 기억해? 맨 처음에 온도라고 절대 온도가 정의가 뭐였어? 이런 절대 온도의 정의가 뭐야? 절대 온도의 정의가 뭡니까? 절대 온도의 정의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원의 학교는 하겠지만 이게 문제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긴 하는데 문제는 같은 온도라고 해도 모든 기체가 속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을 해줘요. 평균값을 계산해 주는데 문제는 걔네가 여러 방향이라 아무 방향이라 평균값을 계산해 주려고 하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제곱을 씌워서 평균 낸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거든. 그래서 어쨌든 운동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나오냐면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평균이다. 그래서 평균값을 얘기하는 이유는 같은 온도에서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얼마냐? 요게 2분의 3 kT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까 한 건데 진호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거든요. 요게 절대 온도인 것만 잊지 마시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기체 분자 N개가 있어. 그러면 기체 분자 N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합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요거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자? 내부 에너지라고 하자. 그러면 계산할 거는 하나당 에너지가 2분의 3 kT니까 N개면 어떻게 되는 거게? 2분의 3 NKT야. 됐어?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NKT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뭐를 알면 돼?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개수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지. 됐어? 근데 보통은 얘네를 밀폐된 공간에 넣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관한 값인 거 주의.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T라고 하는 건 무슨 온도? 얘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체 분자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우리가 무슨 개념으로 하자. 이제 운동 에너지만 고민하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에너지가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각각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크기 때문에 크다. 내부 에너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쫙쫙쫙 정리하자. 자, 일단 에너지의 정의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기체가 일을 한다?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이랑 에너지는 전환관계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성립하느냐? 이런 일이 성립하는 거야. 어떤 기체가 가두어져 있어. 가둬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되거든. 만약 기체가 열을 받으면 그냥 여러분 상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나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됐어? 온도가 올라가게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그냥 상상하면 풍선 가열하면 어떻게 돼? 터지잖아. 터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에이씨, 부피가 커진다는 거지. 아이, 뭐. 근데 그게 되게 왜, 아까 거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여기서 평상시에 풍선이 터질 때,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압력이 항상 어떤 상태라는 거?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표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어쨌든, 부피가 커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식에서 했지만, 자, 온도가 높아져? 뭐가 커지네? 내부 에너지가 커지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네.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열심히 저 벽에다가 뭐를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열이 전환됐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열은 무엇이다?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 만큼만 전환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법칙이 시작한다? 열역학 제1몇 법칙? 1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이게 10가지 개념이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체한테 열을 주면 이게 기체 분자가 활발하게 운동해서 외부의 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기체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바뀐다. 요게 열역학 제1법칙이야. 그래서 요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다시 기체한테 가한 열은 저걸 이용해서 기체가 외부의 일로 전환되게 하던가 아니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게 하던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요거 별표. 열역학 제1법칙 별표.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는 문제 풀 때 항상 써가면서 조금 풀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동을 시켰다는 거는 뭔가 부피가 바뀌었다. 이거는 부피 변화량이랑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얘는 뭐와 관련된 양이다? 온도와 관련된 양이라는 거야. 다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뭐와 관련된 개념? 온도와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뭐와 관련된 개념? 부피와 관련된 개념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들 상태를 바꾸면서 부피랑 온도랑 압력이랑 일이랑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열역학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는 문제는 기체는 입자가 겁나 많기 때문에 질량이나 기체의 속력을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의 질량이나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체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압력이랑 그 다음에 속력은 모르니까 온도와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모르니까 뭐로 표현할 거야? 부피로 표현할 거고 이 압력, 온도, 부피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열역학 제1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지는 걸 열역학 과정이라고 한다. 됐어? 그래. 멍하구만. 자, 열역학 과정.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해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열역학 과정은 일단 3개 있어. 압력 일정, 온도 일정, 부피 일정이거든? 그래서 압력 일정이면 등압 과정, 온도 일정이면 무슨 과정? 온 과정, 부피 일정이면 무슨 과정? 적 과정. 됐어?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거는 첫 번째 열역학 과정 중에 열역학 과정을 이제 고록할 건데 맨 처음에 할 거는 등적 과정 먼저 할 거예요. 등적 과정입니다. 책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철저하게. 등적 과정이에요. 자, 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게? 부피를 의미해. 최적이라고도 하거든. 쌓인다. 그래서 등적 과정인데 자,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일정하다니까 뭐가 일정하게?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야. 됐니? 부피가 일정해. 자,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량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부피가 안 바뀌어.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거나 압축되지 않아. 그래서 뭐가 제로?
1이 0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날릴 수 있거든. 그래서 등적 과정은 체크해. 이게 열이 뭐로 전환되느냐? 내부 에너지로만 전환이 돼. 식 체크. 어차피 위에 거 외우면 다 나오긴 하는 건데, 다시 등적 과정은 열이 내부 에너지로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등적 과정은 열이 무슨 에너지로만? 내부 에너지로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체를 가둬두는데 부피가 바뀌지 않는 공간에 가둬두는 게 등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내도 부풀거나 압축되지 않는 과정이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을 흡수하게 되면 부피가 안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뭐만 상승하게? 온도만 상승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열을 가했어. 근데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이거는 없으면 써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해야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부피가 안 변해. 압력 어떻게 될까? 압력 엄청 올라가지. 충돌 엄청 많이 하잖아. 부피가 안 변하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속력이 빨리 압력 엄청 올라가. 다시 이 경우에는 흡수한 열이 다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긴 한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안 변하기 때문에 압력 엄청 올라가. 자, 그러면 열이 방출이 되면 이 상황에서 열이 빠지게 되면 저 틀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온도가 내려가. 그럼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겠어? 압력이 줄어들겠지. 됐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쨌든 방출한 만큼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등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그래서 이 등적 과정을 제일 많이 쓰는 실제 얘가 얘 써놔. 압력솥인데, 등적 과정을 제일 많이 쓰는 과정이 얘가 압력솥인데, 압력솥에다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해? 뚜껑을 완전 어떻게 해? 완전 밀폐를 하는 다음에 김도 못 빠져나가게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압력솥으로 했는데 요리가 다 됐어.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은 상황이니까 어머니께서 뚜껑 여실 때 어떻게 열어? 차갑게 해서 여시기도 하고 뭐를 빼줘? 김을 빼주지. 그럼 기체 분자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다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커지고 온도가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써놓을래? 이때 압력은 뭐에 비례?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건 식 써놔. 자,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식 써놔. 단 뭐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야. 여기 정찰해야 돼.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왼쪽에다 그리고 싶긴 하지만 할 수 없이 여기 오른쪽에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그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는 게 압력 온도 그래프거든요. 압력 부피 그래프거든요. 자, 그러면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안 변하는 과정이니까 그래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겠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겠어? 부피가 안 변해. 그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부피가 안 변해. 그러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P1, P2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자, 여기서 온도가 A가 높겠어? B가 높겠어? A보다 B가 높은 상황이야.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 흡수되는 과정은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는 상황인 거고, 열 방출 상황은 B에서 뭐가 되는 상황? A가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상황에서 열을 가하면 그 열이 다 내부 에너지로만 전환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요. 방출을 시키면 부피가 일정하게 된 상황에서 열이 뺏었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되고, 그때 모와 모는 정비를 한다. 압력과 절도도 정비를 한다. 여기까지 됐어? 요게 그래서 등적 과정.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한일 무조건 얼마인 거 기억하셔라. 제로인 거 기억해야 돼. 상태가 메롱이구만. 등압 과정까지만 하고 싶게.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슨 과정이냐면 등압 과정. 자, 그럼 등압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압이야. 등은 같다. 뭐가 일정한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등압 과정이에요. 자,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등압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체를 채워 넣었을 때 바깥쪽이 항상 몇 기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1기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실린더에 있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야. 바깥쪽 압력이 같으니까 안쪽 압력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압력이 같을 때까지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해가 중요해. 얘한테 열을 줬어. 그러면 열을 흡수를 시켰어. 차례대로 갈게. 열을 흡수를 하면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쪽의 압력이 어떻게 돼? 커져. 근데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뭐도 같이 커져야 돼? 부피가 같이 커져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온도와 뭐가 같이 커진다? 부피가 같이 커져요.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커져요. 그러면 열을 방출을 하면 열을 방출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쪽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뭐가 줄어야 돼? 부피가 줄어야 돼. 이해 갔어? 그러면 이때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일까? 완전 정비례야. 그래서 요렇게 압력이 일정할 때 식선화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 자, 요거를요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중1 때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저거를 샤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요거를 이제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부피가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샤를 법칙.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가 커진다는 얘기야?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고,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기체가 열심히 외부에 뭐를 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Q는 열을 흡수한 거는 내부 에너지로도 전환되고 뭘로도 전환된다? 일로도 전환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식 체크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P 델타 V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P는 무엇을 말하고 압력 말하고 델타 V는 부피 변화량. 얘는 부피 변화. 저렇게까지. 그래서 식 체크해놔. 식 체크해놔. 그러면 열을 방출하게 되면 열을 잃은 만큼 무슨 에너지도 줄고 내부 에너지도 줄고 뭐를 받는다. 이제 바깥으로부터 이제 일을 받는 상황. 요렇게 일을 되거든요. 그래서 부호도 다 이제 저렇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어떻게 그래프로 표시되냐면, 자,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예요. 압력이고 부피예요. 그러면은 지금 압력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여기가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V1, V2. 자, 그러면 질문. 온도는 언제가 높을까? A, B 중에. A가 B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열을 흡수할 때는 팽창할 때.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할 때는 뭐 할 때? 압축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한일은 어떻게 계산해? 한일은 여기서 그냥 그래프 아래 뭐 계산하시면 돼. 여기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등압이랑 등적은 은근 같이 나오는 게 지금 보실게요. 자, 왼쪽 오른쪽 같이 보시면 그건 똑같이 열을 흡수를 시키는 상황에서 온도가 등압에서 온도가 많이 바뀌겠어? 등적에서 온도가 많이 바뀌겠어? 똑같은 열을 흡수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에는 보시면 얘는 흡수한 열이 100%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흡수한 열의 일부로 내부 에너지가 전되고 일부로 외부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온도가 훨씬 더 어떻게 바뀐다? 훨씬 많이 바뀌어. 거기까지 됐니? 오. 그래서 일단은 쉼. 일단은 쉼. 그래서 야, 얘들아 10분만 시작. 자, 62쪽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등온 과정. 와, 이거 한 큐에 쓰고 싶어가지고 아주 칠판을 아주 잘 쓴 것 같아. 반응이 없구만. 자, 이제 등온 과정. 자, 그러면 이제 등온 과정은 앞이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등적은 부피가 일정. 얘는 압력 일정. 자, 이 친구는 뭐가 일정? 온도 일정이겠지? 자, 온도가 일정이란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연료각 제1법칙에서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 먼저 하시면 이 경우에는 열이 전부 다 뭘로 전환된다? 일로 전환이 돼요. 됐어? 얘는 열이 다 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그 흡수한 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서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밥 먹어서 일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열을 방출하게 되면 뭐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뭐를 받는다? 일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봐. 온도가 안 바뀌는데 부피가 커져. 그러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적어져. 그 압력이? 그렇지. 그래서 압력은 줄어. 그러면 거꾸로 열을 방출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충돌 횟수는 똑같거든. 아니, 충돌하는 속도는 똑같거든. 근데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서 뭐가 커지게? 압력은 커져. 야, 이렇게 하나가 커지는데 하나가 줄어드네? 자, 무슨 관계? 무슨 관계? 하나가 작아지니까 하나가 커지네?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체크하렴. 자, 그래서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하거든요. 자, 압력에 반비례한단 말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석도 돼요. 압력이랑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좀 먼저 그래프를 조금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이 친구가 압력, 이 친구가 부피. 자, 압력, 부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얘가 등온 곡선이라고 돼 있잖아. 압력, 부피 곱한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이랑 부피, 요때 P1일 때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P2 상황일 때 부피를 V2라고 하면 식서나 P1 V1은 P2 V2랑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건 압력이랑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해. 압력이랑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해. 그러면 온도가 안 변하는구나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압력이랑 부피를 곱해 보시는데 어라 값이 똑같네 하면 뭐 한다? 아 온도가 똑같구나.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등원 과정은 실생활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온도 차이가 나면 온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진 않고, 그러면 이게 실생활 조금 보기 쉽진 않고, 그래서 지금 A랑 B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열흡수지.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열흡수. 그래서 지금 A에서 B로 가는 상황이 열흡수. 됐니? 그 다음에 B에서 A가 되는 과정이 뭐가 되게? 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요게 뭐에 해당하게? 1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들 적분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여기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바꿔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라는 문제는 낼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 얘가 무슨 과정? 얘가 온 과정이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거 보시면 지금 압력이랑 온도랑 부피 중에 하나를 일정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등적, 등압, 이제 등온 과정이 되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법칙부터 알아야 돼? 연력각체 1법칙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조금 해두시고, 조금 해두시면 안 되지.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 정리를 조금 하면 어디를 줘야 돼? 다 줘야겠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다 잘 가라, 친구. 왜냐면 지금 조금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뚜뚜뚜뚜. 3개만 한번 쫙 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 불길하다. 오늘도 역시, 뭔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하면, 3가지 정리할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열,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제 상태는 3가지를 볼 거야. 온도, 부피, 압력. 그래서 다 열 흡수로 갈게. 열 흡수, 방출은 아직은 조금, 그래서 흡수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자. 등적 과정 볼게요. 등적. 자, 등적이면 뭐가 일정? 부피가 일정. 됐어? 부피가 일정하면 부피 변화량이 0. 그래서 뭐가 제로? 요게 제로야. 됐니? 그러면 열을 흡수했어. 뭐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 됐니?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값이 나오지. 근데 두 개의 합한 값이 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 압력은?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 그럼 충돌 늘어나. 압력은? 올라가. 됐니? 그래서 이 경우에 뭐와 뭐는 정비례 관계? 압력이랑 부피는 정비례 관계. 잠시만. 압력이랑 절대 온도, 그냥 온도를 쓸게요. 온도는 정비례 관계. 됐어? 그렇게 가는 거야. 됐니? 정비례 관계. 반비례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온부터 갈게. 등온. 자, 등온이면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해. 그러면 저기서 열을 흡수하면, 그러니까 기체를 가두는 상태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온도가 일정해. 대신에 뭐가 증가? 부피가 커지겠지. 자,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돼. 근데 부피 대신에 열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기체가 바깥을 미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양수. 그럼
그럼 누구도 양수? 얘도 양수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충돌 속도는 똑같은데 부피가 커져. 그러면 충돌 횟수가 줄겠지? 압력은 감소. 그래서 이 경우에 뭐와 뭐는 반비례?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됐어?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보일 법칙이야. 아까 그 얘기 안 했다. 보일 법칙이야. 근데 보이는 거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무슨 과정?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에서 열을 흡수했어.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뭐도 같이 커져야 돼? 부피가 같이 커져야 돼. 그래 압력이 일정해질 수 있어.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친구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면 합해서도 플러스가 되겠지? 요거랑 요거랑 요거 합은 항상 같아야 되고요. 혹시 등압 과정에서 혹시 계산이 안 났을 때 얘네 비가 항상 5대 3대 2기는 한데 일단 패스. 그래서 이 경우에 뭐와 뭐는 비례관계다. 부피와 뭐는 비례관계, 온도는 비례관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법칙, 여기서 그래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후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보세요. 부피를 크게 하려면, 그럼 결국은 기체 부피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체의 부피를 크게 하려면 뭐는 높게? 온도는 높이고, 뭐는 낮추고, 압력은 낮추고. 됐어? 그 다음에 개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체 많이 넣어야 될까? 적게 넣어야 될까? 적게 넣어야 될까? 많이 넣어야 될까? 적게 넣어야 될까? 분자수도 어때야 돼? 분자수도 많아야 기체 부피가 커져.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바꾸면 기체 부피 볼륨은 압력의 온도의 비례, 그 다음에 왜 이래? 온도의 비례, 압력의 반비례, 기체 분자수의 비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원의식 아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양변에 곱하면 얼마가 되니? 양변을 곱하면 PV는 뭐에 비례? PV는 NT에 비례하고, 그래서 비례상수가 K가 나온 거야. 지금 알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기체 분자수는 가둬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 압력이랑 부피 곱한값이 뭐에 비례하는 건 기억하셔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어? 압력이랑 부피 곱한 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 때. 팁이에요. 팁입니다.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한 방에 정리할게. 자, 여기 지금 A 기체 상태. 아이고, 다시 그릴게. 뿅.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뿅. 자, 맨 처음 상태. 자, 여기는 압력이고, 자, 여기는 부피. 자, 그럼 질문. 첫 번째, 등적 과정 열흡수. 선생님, 화살표 어디로? 등적 과정 열흡수. 화살표 어디로? 등적 과정 열흡수. 화살표 어디로? 위로. 자, 요게 등적. 자, 등압 과정 열흡수. 화살표 어디로? 노. 등적. 아니야, 등적이래. 등압이면 이렇게 가야겠지? 됐어? 등온 과정 열흡수. 화살표 어디로? 반비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피 커져야 된다. 요렇게가 등온 과정이야. 구별할 수 있겠니? 저렇게 구별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왜 하냐면 의외로 요새 내요. 저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하도 잘 구해셔서, 그래서 정비례 곡선 그려놓고 쫙. 자, 일단 맞춰보십시오. 자, 등온 과정. 요게 등온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등적 과정. 등적. 등적. 자, 그럼 남은 과정 뭐니? 요거 등압 과정이야. 그래서 왜요? 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등압 과정에서 뭐와 뭐는 정비례 관계? 부피랑 온도 정비례 관계고 보이시죠? 그래서 일정한 거부터 가시고 일정한 거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과정 몇 개라고 생각하셔라.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온도가 지금 이게 부피 커졌네요. 이때 열 흡수된 거야, 방출된 거야? 자, 지금 보시면 등온 과정. 여기서 지금 부피 커지면 열 흡수예요. 됐나요? 자, 여기 등적 과정. 열 흡수야, 방출이야? 온도 올라갔잖아요. 열 흡수입니다. 요거 열 흡수야, 방출이야? 열 흡수야. 조심하실 거는 여기 흡수 방출 따질 때 절대 뭐로 따지지 말 것. 압력으로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셋 다 공통적으로 뭐는 흡수했어? 열 흡수지만 압력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일정하기도 하지. 근데 지금 열 흡수하는 과정에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부피가 올라가고 둘 다 커지거든. 이해 갔니? 그래서 열이 흡수된지 방출된지 볼 때는 온도나 부피를 확인해야 돼. 자, 그럼 그래프 하나 더. 자, 그래프 하나 더. 두 번째 그래프. 그거는 이제 압력이랑 온도 그래프. 얘도 원점에서 가는 곡선 하나만. 쫙. 자, 그럼 얘도 뻔하겠지? 선생님 시키지 뭔지 뻔하지? 자, 요거 무슨 과정? 요거 무슨 과정? 요거 등온 과정. 자, 그러면 요거 무슨 과정? 등합이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정비례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등적 과정. 이렇게 가시면 돼요. 조심하실 거는 이 등적 등합은 둘 다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열 흡수한데 조심할 건 요거는 지금 열 방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등온 과정일 때 압력이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져요. 다시 등온 과정일 때 압력이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부피가 작아져요. 부피가 커져야 일을 한 거고 일을 했다는 거는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열 방출입니다. 혹시 요렇게 그래프 나왔을 때 구별하는 방법 알겠니? 조심할 건 정비례 곡선 하나 있긴 있어야 돼.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돼.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단열 과정인데, 지금 여태까지 연력학 과정은 이렇게 간 거지. 온도를 일정하게 두거나, 부피를 일정하게 하거나, 온도를 일정하게 하거나, 압력을 일정하게 하거나, 셋 중 하나인데, 그럼 단열 과정은 뭐가 없는 과정? 열이 없는 과정이야. 됐어? 다시, 단열 과정은 열이 없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방출된 거 없이 열이 차단됐을 때. 근데 연력학 1법칙이 만약에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이걸 가지고 온도가 변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열이 차단됐어. 그러면은 관계식이 어떻게 성립해야 돼?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해야겠지. 제로가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플러스 값이면 얘가 마이너스 값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면 얘가 무슨 값인 거야? 플러스 값인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단열 과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단열 팽창이 있는데 자, 팽창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지? 팽창이라는 말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부피가 커지는 건 일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인 뜻은 이 친구가 0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큰 값이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경우 부피가 커지는 대신에 온도가 내려가요. 즉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부에서 받은 에너지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얘는 외부 에너지가 차단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책에 압력이 없으니까 써줄까? 자, 부피가 커지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지는데 온도가 내려가. 그러니까 부피가 커져서 충돌을 덜 할 텐데 속력도 느려져. 그럼 압력 어떻게 될까? 엄청 줄어요. 그래서 얘는 압력 엄청 줍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얘로 잘 나오는 게 구름 생성이랑 그다음에 롭세바람인데 지구과학 하시는 분이 계시나? 구름 생성 과정 기억해? 중3 때 했던 거.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이죠. 아차차. 근데 문제는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름이 생길 때 단열 팽창.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린 날씨 되게 후덥지근하지. 왜 그러게?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녹세반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열 압축. 단열 압축. 자, 그러면 압축이란 말은 무슨 뜻이지? 빼서 써야겠다. 자, 압축이란 얘기는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 부피가 줄어들어서 뭐를 받는 거? 2를 받아요. 그러면 얘가 1이 음수값이 나와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무슨 값이 나와야 돼? 플러스 값이 나와야 제로가 되거든요. 즉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요. 즉 무슨 에너지는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양수값이, 변화량의 양수값이 나와. 단열 팽창 온도 하강, 단열 온도 상승. 보통 중학생은 그렇게 외우라고 하긴 하거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 자, 요 상황에서 압력. 여기 상황에서 압력은 증가하죠. 엄청 많이 증가해요. 됐어? 그래서 단열 과정 그래프는 자, 단열 과정 그래프는 제가 곡선을 몇 개 그려야 되느냐? 2개를 그려야 돼요. 자, 곡선 이제 2개를 그려야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다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면 등온 곡선이야. 등온 곡선이고 여기가 이제 압력이고 여기가 이제 부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온도가 T1, T2라고 할게요. 자, 뭐가 온도가 높을까요? 항상 기억할 거는 압력이랑 부피 곱한값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상단에 있으면 있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아니면은 지금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큰 게 온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 T1이 뭐보다 큰? T2가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항상 우상단. 내가 온도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압력이랑 부피를 살짝 곱해봐. 그러면 단열 팽창은 어떻게 되느냐? 부피 커지고 온도 내려가고 압력 내려가야 돼. 부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A에서 B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단열 팽창이야. 됐어? 다시 온도 내려갔죠? 부피 커졌죠? 그 다음에 모두 내려간 거 보이세요? 압력 내려갔죠? 단열 팽창이에요. 자, 그러면 단열 압축은 거꾸로 어떻게 가야 돼? B에서 A로 가야 돼. B에서 A. 그래서 온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부피 줄었죠? 압력 커졌죠? 그리고 참고로 요때 면적이 뭐가 된다? 요때 이제 1이 돼요. 그래서 단열 과정은 의외로 등온 과정이랑 되게 잘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똑같이 V1, V2로 바뀌었어요. V1, V2인데 지금 보시면 똑같이 부피가 변하는데 단열 과정에서는 1을 요만큼 하거든요. 근데 무슨 과정에서는? 온 과정에서는 2를 요만큼만 해요. 요만큼이 나요.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단열 과정. 됐어? 왜 따로 빼서 하는지 알겠지?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한 게 이제 순환 과정인데 거기 61쪽에 212번 그래프 봐봐. 거기다 써라. 걔는 순환 과정이야. 우차 61쪽에 212번. 자, 그 그래프는 순환 과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순환 과정, 순환 과정.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을 했나? 아, 니네 영어에 관심이 없나? 어? 했어? 아, 진행 중이야? 아, 이제 봐야 되나? 지난번 거 봤는데. 지난번에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아, 봤구나? 딴딴딴딴. 자, 일단, 자, 요런 거 이제 순환 과정인데, 자,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자, A, B, C, D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거. 자, 온도. 자, 온도. D가 온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봤을 때 C랑 D랑 온도랑 같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지금 보시면, 아이, 그거 키도 하고, 맞아. 그것도 맞아. 등온 과정이라고 하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 압력, 부피, 곱한값? 압력, 부피, 곱한값 똑같지? 됐어? 자, 그러면 A가 온도가 높아? B가 온도가 높아? B가 온도가 높아. 몇 배 높아? 2배 높아. 2배. 그러니까 온도를 혹시 비교하고 싶으시면 압력이랑 부피를 곱한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크고 A가 낮고 B가 2배 높고 C와 뭐가 똑같고 D랑 똑같고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환 과정인데 조심하실 거는 순환 과정은 한 바퀴 되돌아와서 제자리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신나게 변했다가 다시 무슨 온도로 되돌아오는 거? 처음 온도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총 온도 변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란 얘기야? 총 제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면, 자, A랑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봐. 열, 내부 에너지 1. 귀찮긴 하지만 해야 하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그래, 온도, 압력, 부피. 우와!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만 갈게. 자, 그러면 A랑 B는 뭐가 커졌네? A랑 B는 무슨 과정? A에서 B는 등압 과정인 거 보이시죠? Y. 압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뭐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고 온도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국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 증가, 일 증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합한값이 요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참고로 A, B 과정에서 한 일은 몇 줄이 될까요? 그래프 아래 넓이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일은 100줄입니다. 됐어? 100줄. 자, BC는 무슨 과정? 자, BC는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이지. 등적은 뭐가 일정? 등적은 부피가 일정.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한 일이 제로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프 푸는 거 되게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CD는 저기 칠판에 써놨지만 무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지? 자,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등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줄었어? 딱 봐도 뭐는 일정하고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 감소한 거 보이십니까? 부피 감소했죠? 압력 대신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는데 문제는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요건 제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아, 이때는 열을 뭐 한 거야? 방출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열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야. 자, 이때 한 일은 얼마가 되게? 요 등온 과정에서 한 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요만큼이기 때문에
몇 줄보다 훨씬 크다. 얘는 100줄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더 일을 많이 받았다. 얘는 100줄보다 크다. 자, 그다음 마지막 DA 과정. DA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적 과정인데,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도 같이 내려갔죠. 그러면 요 값이 제로. 됐어? 제로. 등적이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해서 마이너스 값 나온 거 보이지? 됐어? 그래서 열 방출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올라가거나 부피가 커지면 열 뭐 한 거? 흡수한 거고, 지금 보시면 온도 내려가거나 부피 이제 열 방출.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순환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맨 처음 상황으로 온도와 압력이랑 부피가 같은 상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환 과정에서 요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순환 과정에서 요 값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돼. 처음 온도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출한 열이 흡수한 열보다 더 많아서 그래서 일을 더 많이 받았고, 여기서 그러면 순환 과정에서 전체 받은 일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 아래 면적에서 사각형 면적 빼서 이만큼 뭘 받은 거? 일 받은 거야.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하늘 요거부터 시작.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기 볼게. 자, AB, 그러면 기체 과정에서, 기체 단위 옳은 거로 틀린 거 X 하시오.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몇 줄 맞음? 100줄 맞고, AB 과정에서 온도 증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BC 과정은, BC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그 다음에 CD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일을 받는다.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지금 일을 받았다. 왜?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받은 거야. 이게 조금 어색하면 기체가 에너지가 충전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일을 하는 거니까 반대로 가세요. 그래서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열 방출입니다. 여기 아까 CD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디테일하게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DA 과정 같은 경우에도 열 방출인 거 이해 가지? 그렇게 가줘야 돼. 됐어? 요렇게가 무슨 과정? 순환 과정.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얼마인 거 조심. 다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인 거 조심. 0인 거 조심해야 돼.